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중요한 이슈를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장재철 KB국민은행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이제 속보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이고 또 하려면 할 것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제일 예상했던 것이 이 관세와 이민에 대한 아주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악관 들어가면서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트럼프 2.0을 저희들이 분석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궁극적으로 관세를 올려서 미국으로에서의 어떤 뭐 제조업의 어떤 리쇼어링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한 또 그 제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런 부분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뭐 멕시코 페소화가 뭐 절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뭐 초기 행정명령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이러한 어떤 관세 부과는 또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1월 20일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첫 행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추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미 무역 흑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섹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대책도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죠. 전반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한국에 과연 얼마만큼의 관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지만은 제일 분명한 거는 오늘 발표에서처럼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우리와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밀접하잖아요. 경제적 관계가. 그래서 약 한 10%의 추가적인 중국 관세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약 한 0.5%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약 한 0.1% 정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이 또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또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 사상 최대의 대미 흑자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나 이제 부품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중국에서도 10%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가 받아갈 수 있으니 이 또한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 2.0 시대 우리가 봐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일단 좀 해결을 했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을 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다 화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면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크게 좀 인하될 가능성이 좀 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준의 정책 금리를 전망하는 CME 와치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요번에 그 12월 달 금리의 그 정책 결정 정도를 동결할 것이다. 아니면 또 내릴 것이다.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고요. 그 결과로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월 대비 약 한 0.3%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서 상승폭이 커질 거로 보이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어떤 승리 선언이 좀 조급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네.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약 한 GDP 나오로 보면 2.6% 정도 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지난 분기보다는 3분기에 2.8%보다는 낮지만은 잠재 성장률 수준이 2% 내외니까 상당히 경제 상황이 좋아서 굳이 그렇게 빠르게 정책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그 정책 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 금리보다는 높다는 게 또 시장의 또 컨센서스거든요. 네네. 그런 면을 감안하면 12월 달에 한번 내리고 1월 달 정도에는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약간의 텀을 두는 그런 정책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현재 그 시점에 있어서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추가 금리 인하는 대세의 흐름을 따르겠지만 결국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금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했는데 이번에는 동결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 금통위에서 또 그 기자회견에서 금통위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약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로 동결에 대한 그 시사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하고 연준이랑은 좀 다르게 내년 1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기존의 어떤 정책금리 인하의 어떤 패턴을 보면, 형태를 보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경제 위기나 아니면 무슨 큰 일이 있었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경기는 부진하지만 위기 상황으로까지 우리가 과거와 같은 연달아 내렸던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정책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약간의 금융 안정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을 좀 관찰해야 될, 좀 wait and see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하고 다음 1월 달에 가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동결은 약간 도비시한 동결이다. 그래서 일부 그 비둘기파적인 완화를 선호하는 일부 금통위원회 소수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1,406원, 고가는 1,40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되고 나서 킹달러 영향을 더 받는지 워낙 약세는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아직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우려감 섞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수 경기가 일단 부진하고 수출이나 고용 같은 문제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약간 말 바꾸기로 추경 예산 좀 다시금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진단하는 한국 경제를 보면 사실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 내수 부분이 소비와 뭐 건설 투자가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뭐 올해 3월 아니면 5월 달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3월부터 계속 추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니까 뭔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지만은 정책의 일관성 이슈 때문에 동결할 거를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내리는 시점을 내년 초로 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으로서의 거시정책의 역할이 있으니까 재정 쪽에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에서 이제 내년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정부 지출 예산 규모를 좀 키워서 경기 부양을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또 이것 또한 정부가 또 자체적으로 내세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의 그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제약 때문에 쉽게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경기 자체가 우리 그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부진 상황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융통성 있게 정부의 재정을 좀 키우는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뭐 발을 바꿨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쨌든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서 그런 부분이 잘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도 이제 타이틀 나오지만은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KDI뿐만 아니라 IMF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요 해외 IB들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금 다 2% 초반이나 2%에서 그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정도 되는데 내년도 성장률이 그거를 하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이제 K 반도체가 굉장히 강국이었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 섹터가 일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둔화됐거든요. 성장은 하고 있으시다면 그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둔화되는 시기임은 아마 뭐 크게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예, 주식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 증가가 결국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받을 건데 최근에 나온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매출 증가율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약 한 19%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4% 정도로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실 반도체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뭐 지금 우리 하이닉스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HBM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레가시 반도체의 수요는 여러 가지 뭐 AI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줄 수가 있어서 부진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익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일부 뭐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네이버 쪽에서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곽광을 받고 있는 그 방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방산주가 일부 밀리긴 하지만 역시 방산 국가이기 때문에 강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수출에 대한 성과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증권사에서도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K 방산의 힘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경 썼단 말이죠.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밸류업 지수의 최근 성과가 뭐 우리 일본 지수보다는 좀 좋지만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지표들 주식 지수가
마이너스 6%, 7% 되지만은 뭐 밸류업 지수는 마이너스 5%대 후반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은 만족스럽지 못한 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여러 가지 약속했던 뭐 법인세라든지 세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노력보다도 또 우리 기업들이 밸류업의 그 진정한 그 의미대로 가버넌스를 개선한다든지 또 주식 배당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가열차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국장이라고 얘기되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으로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거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펀더멘탈을 개선을 하려면 외수, 수출 부분보다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도 분명히 밸류 프로그램 이외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경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매크로적인 흐름을 잘 짚어내야지 결국 투자 전략을 이어지기 때문에 세심한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함께했습니다.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